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네. 자, 세상을 움직이는 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에서도 역시 이치와 법칙과 규칙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떠올리고 또 힘이 뭐냐, 기술적인 힘, 이거는 이제 연구의 방향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중심을 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뭔지를 이제 캐치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 작동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진자추 운동을 하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죠. 네. 그래서 진자추 운동은 똑같지만 진자추 운동을 패턴이라고 하면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죠. 네, 사이클의 양상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 방식인데, 이제 이걸 다루는 게 이제 소셜 체인지예요. 소셜 체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발전의 방식은 정반합이라든지, 혹은 진화라든지, 혹은 돌연변이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뭐 지속, 붕괴, 억압, 대전환,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하와이 학파 같은 경우는 주로 발전 방식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쓰는 경향이 높다. 만화 스타일은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4가지 시나리오를 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짐데이트 교수님이 지속, 붕괴, 억압, 뭐 대전환, 뭐 이런 얘기, 거기에 이제 발전 방식을 큰 틀에 가지고 보편적으로 나타난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발전 방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 뭐 변화는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변동하면서 우상향하거나 변동하면서 박스권에 머물거나 변동하면서 우하향을 하죠.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요. 서서히 혹은 급하게 움직이거나 진폭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게 혹은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만 이유 없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진자추 운동은 똑같은데 발전의 방향,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진폭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이클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은 힘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규칙, 이게 이제 패턴에 해당되는 거고요. 패턴을 찾는다 그러면 특정한 힘이 움직이는 규칙적인 룰, 이게 패턴이에요. 사이클은 그게 움직이지만 언제든지 움직이지만 속도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왜? 그 힘은 그대로 있고 그 힘은 기본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힘의 속성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심층 원동력으로 더 내려갈수록 힘의 속성은 그대로 늘 유지를 해요. 이치에 따라서 이제 수렴이 되니까 원자의 운동이 똑같듯이 전자의 운동이 똑같듯이 그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울링이 나는데 그거 한번 좀 체크해봐. 저게 나를 규제하는 힘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잖아요. 움직이죠.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면 그게 이제 환경이 가장 근본적인 환경, 가장 심층에 있는 환경인 시간과 공간. 그게 변화되면 시계열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죠. 변화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거는 이치와 힘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변화돼서 이치와 힘이 변화돼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치와 힘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즉 역사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이 이치, 변하지 않는 것과 맞물려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해당되는 거, 심층 원동력에 해당되는 거, 그것에 좀 더 나가서 법칙과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고, 변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변하는 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변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치에 해당되는 거, 심층 원동력에 해당되는 패턴이 시간과 공간, 환경의 변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돌출시키죠. 네. 그 돌출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아웃풋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사건, 그 사건이 이 심층 원동력과 결합되면서 혹은 부딪히면서 그것의 사이클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은 바꾸지 않지만 사이클, 즉 속도,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긴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진폭을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방향성은 따라오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저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방향성 그리고 속도 그리고 진폭 이런 게 일정치 않죠. 그거를 시계열로 시간과 공간에서 쭉 시계를 따라서 늘어놓는 게 뭐예요?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네. 이 방식을 그대로 미래로 그대로 원리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미래 예측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스라인 퓨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사이클의 움직임, 즉 방향, 진폭, 속도의 움직임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에 저항을 주는 뭔가와 연결됐기 때문에, 뭔가와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것에 그 저항, 마찰력을 만드는 거죠. 없으면 그냥 사이클도 동일할 건데, 네, 운동이 똑같죠. 운동의 특성이, 운동의 비헤이버가 사이클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떠한 저항도 안 받는다면, 환경이 그대로 일정하다면, 즉 쉽게 얘기해서 진공의 상태라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진자출을 움직인다면 늘 똑같지만 거기에 환경의 변화가 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 환경의 변화가 시공간의 변화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변화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즉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 보면. 그럼 우리가 왜 예측을 못하냐? 그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잘 알지 못하고 그 복잡한 변수를 우리가 아직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예측 범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계라든지 카오스 이론을 다룰 때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혼돈은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하면 카오스는. 무질서는 없다라는 거죠. 무질서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무질서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를 좀 더 높은 계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발견하지 못한 어떤 상태를 무질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혼돈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 의하면 예측은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구별하면 되겠죠. 이유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거고요. 모르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돼요? 무질서처럼 무작위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절이라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역사가 발전해서 단절.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절이 그냥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단절을 시키는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즉 진자출을 멈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혹은 핵심이 되는 주체를 바꿨다는 거죠.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 사회 변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유인 거죠. 그게 이유. 그러니까 사실 단절도 예측할 수 있죠. 즉 단절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으면 그런 측면에서 단절의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쓸 때 그냥 무작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서. 돌연변이는 또 마찬가지예요.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원칙이 있죠. 그 돌연변이가 터지는 위치는 불확실성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각각의 플롯의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발전 방식에 의한 거예요. 발전 방식. 네, 시나리오를 또 묘사를 할 때면 발전 방식의 특정한 시공간을 정지시켜서 묘사를 할 거냐, 아니면 시공간을 동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시나리오를 묘사할 거냐, 요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묘사 방식이라고 그랬죠. 시나리오는 묘사의 기술. 그래서 기술은 변수를 다루는데 필요한 것, 변수를 다루는데, 두 번째로 경우의 수를, 그리고 묘사에, 네,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우려면 핵심 개념을 찾고, 이치 구조, 힘의 주체, 그걸 being과 doing, 상태와 운동을 찾고 개념의 개념을 쌓아 올려야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이치 구조, 힘의 주체,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개념을. 그리고 개념을 쌓아 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을 할 때 필요할 때 백그라운드 난리 지식을 축적해 가는 방법이고, 이것에 대한 축적, 즉 세상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많이 축적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즉 아는 만큼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이론적인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특정 영역 하나만 가지고 써도 문제는 없어요. 즉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모든 요소를 다 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요소를 다 제하고, 커머셜한 영역 이거 다 제하고 그냥 기술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예측이 있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예측이 잘못됐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예측은 그 예측이 필요한 곳에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스타일, 저의 스타일, 이게 저한테 배운 분의 스타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얼월드는 우리가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커머셜한 거예요. 커머셜하다, 우리가 커머셜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돈 버는 데 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리얼월드, 실제로. 그리고 지금 리얼월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커머셜한 영역, 자본주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에 조금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리얼월드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월드가 엄밀히 얘기하면 리얼월드에 대한 예측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리얼월드는 어떻게 기술에 대한 것은 기술의 변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가 기본적으로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죠. 경제학자가 수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경제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변수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 한계에 맞게 그 예측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리얼월드는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변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써야 돼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정치에서부터 사회, 경제 일까지 다 연결돼서 작동되니까,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월드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제 경험상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리얼월드에 대해서는 기술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예측 기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백그라운드 난리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그라운드 난리지. 그래서 리얼월드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예측이죠. 실제 작동하는. 물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돼요.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계속 쌓아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의 예측은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운 이후에는 끊임없이 학문적 탐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인 탐구를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이 보조적 수단이긴 하지만 각 분야에, 각 영역에 우리로 스티브스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개념들, 이치와 구조에 해당되는, 그리고 심층 원동력, 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개념화시켜서 잘 정리해 놓고 잘 쌓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쌓아갈수록 예측의 시나리오는 훨씬 더 풍부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인공지능을 일단 그렇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찾아낸 걸 통해서 이치 구조, 힘 이런 걸 찾아낸 거에 의해서
기법을 써서 어떻게 돼요? 변수를 조절하고 경우의 수를 조절하고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는 거죠. 순서상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을 쌓고 개수를 써서 묘사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것도 그러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어떤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핵심 변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에 뭐 크게는 인공지능이지만 작게는 인공지능의 힘의 주체가 되죠. 변수 이것의 being과 상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being과 doing 상태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 이렇게도 조금 좁혀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2016년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줬던, 즉 영향을 줬던, 즉 이 말은 인공지능이 사회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사회 변화에. 그게 사회 물리적인 변화이기도 하겠지만 제품과 서비스가 바뀌는 환경이 바뀌는 동시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인간에게 임팩트를 준 인간의 사고에 관점에 임팩트를 줬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물리적 변화를 먼저 수반하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는 인간의 사고, 세계관에 임팩트를 먼저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임팩트가 영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는 사람들의 생각에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변수를 이제 중요 변수로 끌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다루는 기술에서도 변수를 추리는 기술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다시 변수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변수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걸 우리가 응용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변수로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금 들어왔으니까 인공지능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비즈니스 적선을 가니까 상당 기간은 변수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변수를 언제까지 쓸 것이냐라는 부분과도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변수로 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충족 조건은 갖췄죠. 예를 들면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정신세계에 임팩트를 좀 줬죠. 인공지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코로나19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변수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변수죠. 그럼 어디까지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얘기해요. 저도 이제 뭐 책도 그렇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나가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측할 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변수로 들어온 건 많은데 그 변수의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인공지능은 오래 간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변수로 들어오고 변수로 사용하는 기간, 작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분명한 변수이면서 또 강력한 변수이면서 오랫동안 변수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럼 코로나19는 어떠냐? 현재로서는 강력한 변수이고 핵심 변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변수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뭐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건 뭐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2년 쉽게 해서 백신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큰 변수가 아니다. 혹은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게 필요해요. 뭔가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나눌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 이걸 장기적인 변수로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백신이 나와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여러분. 방송에서 다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저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봐야 돼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돌아갈 수 없다라는 시나리오보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 그리고 돌아갈 거다라는 게 저는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봐요. 왜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수 자체가 생명력이 짧아요. 자생적으로. 인공지능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변수예요. 네, 자체적으로. 근데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자체적으로 짧은 생명력을 가진 변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력이 짧은 변수라도 판을 뒤집을 수는 있죠. 판을 뒤집을 수는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대규모 전쟁. 글로벌 전쟁.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전염병도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전쟁에도 규모가 달라요. 세계대전은 그 이전,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 이후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죠. 네. 그렇지만 쉽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소중하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소중하지 않은 생명도 없지만 전 세계적에서 아주 영향력이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글로벌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줘도.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하고 중세의 흑사병은 세상을 바꿨어요. 네. 그렇지만 다른 팬데믹이나 전염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바꾸지 못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전으로. 그러면 전염병이 혹은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은 좀 더 복잡한 특성이 있지만 전염병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 저 나름대로 좀 추정을 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전염병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과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간,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이거예요. 사망자 숫자예요. 사망자 숫자. 네. 흑사병.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1,500만에서 5천만 명.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 네. 사망했거든요. 이번도 사실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제가 추정하기로는 현재의 수준이라면 2차, 3차 유행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최소 100만 정도의 전 세계 사망자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00만은 1957년일 거예요. 그때 아시아 독감, 1968년에 홍콩 독감, 100에서 150만 정도 사망자가 됐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적으로 적진 않아요. 그러나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스페인 독감하고 그 다음에 흑사병하고 혹은 심지어는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보다는 비율적으로는 사망자가 적어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럼 왜 그러면 사망자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네. 사망자가 많으면 핵심이 뭐예요? 인간 사회의 동력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세 흑사병으로 보면 중세 흑사병 때문에 뭐가 하면 중세 시대가 그 이후로 100년, 200년 후에 무너졌어요. 시대를 완전히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곧바로 바꾸진 않아요. 네.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인 중세를 무너뜨리는 그때까지 기간이 꽤 길었고. 근데 왜 그랬느냐? 흑사병으로 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고 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력의 현저한 상실이 온 거예요. 네. 노동력의 현저한 상실이 와서 그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대는 인간의 노동력이 모든 생산과 사회를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힘이었잖아요. 거기에 치명타가 온 거예요. 즉
전염병이 일어나서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즉 복구 불가능한 치명적인 현상,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 시기를 지탱하는 그것이 브레이크다운이 됐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러냐고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고 제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 수준의 사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는, 코로나19가 경제적 충격이나 여러 가지 충격은 많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시스템들을,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체시키고 완전히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체인의 변화 정도예요. 그것과 연관된 트렌드가 리쇼어링이고, 그 정도가 지금 가장 크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시스템 자체를 멈춘 거지 붕괴시킨 게 아니에요. 멈췄기 때문에 끝나면, 그 변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낳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간다가 맞아요. 물론 많은 얘기를 해요. 언택트, 비대면, 뭐 인공지능이 더 많이. 근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게, 그 전에 없었는데 흐름이 그 방향으로 메인으로 안 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인공지능은 시대의 흐름, 메인 흐름이라고,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점점점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코로나19로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시작됐던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속도가 빨라졌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의 임팩트를 사용할 때는 자체적인 생명력, 그리고 그게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다시 인공지능 돌아가세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인공지능은 조금 더 니드가 높아졌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효용수, 빨라진 이유는 뭘까요? 이 코로나19라는 급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그러니까 경험을 당겨준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경험을 당겨줬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둘로 나누죠. 필요성을 빨리 느끼는 것,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과, 아니면 그것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거. 자, 다시 인공지능 돌아봅시다. 그래서 2016년에 알파고는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충격적인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고 이전에도 이미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출현했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고, 알파고가 갑자기 태어나서 인간을 막 이기는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자, 1959년,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57년 전이잖아요. IBM의 아서 사무엘이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체커보드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1959년에 나왔어요. 지금 나온 게 구글이 갑자기 알파고, 이제 뭐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이제 나왔네, 아니라는 점. 이미 나왔어요. 체커보드. 그리고 1988년에 알파고 제로가 강화학습이거든요. 강화학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차드 서튼, 캐나다 엘버터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 강화학습 분야는 캐나다가 굉장히 강해요. 캐나다가. 그래서 엘버터 대학이나 캐나다 토론토나, 그리고 캐나다의 에드먼턴 중부에 있어요. 이런 대학들의 중심으로 강화학습 이 강하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지금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쓰이지만, 강화학습은 이전에는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이 쓰였던 기술이다. 이게 이제 딥러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미국은 상용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상용화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게 크고요. 또 미국은 또 어떤 분이면 뇌신경공학,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하고도 연관해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약간 미국과 캐나다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뇌신경공학을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가장 잘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그 샌디에고의 그 샌디에고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좀 잘해요. 거기에 이제 솔크 생물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솔크 생물학 연구소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TV에 나오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로 소개된 연구소예요. 콘크리트로 형성되어 있지만 앞에 해변가가 있고 정원이 없이 그대로 자연과 건물이 맞닿아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든 건물이, 그래서 건축의 명소로도 꼽히는 그런 이제 그 연구소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샌디에고에서 신경과학을 가지고 그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하는 그 연구에 좀 유명한 곳이죠. 자, 그래서 어쩌든지 강화학습 분야는 1988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 분야가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면 나오겠지만 획기적으로 하는 건 이제 시간 제약 신뢰 할당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이때 개발되면서 강화학습 영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당연히 알파고에도 요 기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고 리나 알파고 제로도 마찬가지고요. 딥마인드사가 이전에 없었던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미 있었던 기술들 다 이제 스승이거나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그 배운 기술을 알파고 시리즈는 정확히 하면 신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전에 있는 기술을 엄청나게 최적화를 잘 시킨 거예요. 뭐하고 오히려 비교되냐면 잡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하는데 애플의 새로운 기기를 만들 때, 스마트폰을 할 때 없었던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술을 잡스가 창의적으로, 비즈니스 혁신인 거죠. 창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혁신에 훨씬 더 가까워요. 알파고 시리즈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혁신이 있고 비즈니스 혁신이 폭발적이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혁신 부분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확률적인 상상력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혀 신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기술이. 우리는 이제 이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야, 딥마인드사가 막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조합파, 최적화의 조합파의 퍼포먼스를 크게 끌어내는데 성공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도 누군가가 더 뛰어난 최적화의 조합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을 하면 이미 있는 알고리즘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또 세상을 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낼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작동 방식을 개발해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992년에 게리 테소로가 서튼 교수의 시간 제약 차이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TD 개몬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이제 이게 한 개의 은닉층을 가진 역전파 뉴런 네트워크예요. 199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게먼이라는, 뒤에 이제 설명할 때 백게먼이라는 게임을, 보드게임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름이 TD 개몬이에요. 이게 은닉층 한 개를 가지고 역전파 뉴런 네트워크로 작동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백게먼의 게임보드와 규칙의 주요 특징만 입력시키고 어떤 것이 좋은 수인지에 대한 지식은 입력시키지 않고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했다. 알파고 설명할 때 나오는 설명과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TD 개몬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이 성공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요소인지를 알아내는 패턴 인식을 사용해서 게임 방법과 전략을 스스로 학습했다. 똑같아요. 알파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바둑에 최적화시키고 훨씬 더 퍼포먼스를 잘 나도록 만든 거죠. 1997년에 IBM 딥블루, 이제 딥블루가 이제 알파고 이전에 충격을 줬던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드웨어를 사용했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죠.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문제, 시간 제약, 신뢰 할당 문제. 이게 이제 알파고가 몬테카를로스 기법을 써서 정책망과 그 다음에 가치망을 써서 탐색을
그러니까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에서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재 슈퍼컴퓨터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서튼 교수가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알파고가 이거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알파고의 탐색 법칙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은리치는 가지고 역전 뉴런파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하고 패턴 인식을 하고 하는 거. 그대로 알파고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파고를 어떻게 돼요? 딥블루처럼 강력한 하드웨어를 썼죠.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즉 알파고는 이미 2016년 이전에 나왔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알고리즘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서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조합을 잘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알파고는 기술 혁신이라고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즈니스 혁신이에요. 잡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애플의 기기와 같다. 그런 퍼포먼스를 낸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즈니스 혁신이니까 이게 비즈니스 혁신 방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더 뛰어난 비즈니스 혁신. 즉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왜? 그걸 증명해줘. 알파고는 바둑은 이런 건 다 해서 차이점 뭐냐? 이런 것까지 다 해내. 심지어는 체스까지는 하는데 왜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안 줬을까요? 사람의 정서에? 뭐 이런 거 쉽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정도의 보드게임은. 근데 왜 딥블루는 임팩트가 있냐? 체스는 경우의 수가 그거 다르거든요. 앞에 있는 보드게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준 거예요. 또 IBM 주도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둑은 또 체스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체스의 경우에서는 또 바둑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체스까지는 했어도 그 이유에 뭐냐? 바둑은 절대 못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했잖아요.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의 기술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이게 중요해요. 기술을 새로 발견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혁신이에요. 기술 혁신은 기술을 새로 한 개의 기술을 돌파하는 게 기술 혁신이고 비즈니스 혁신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죠. 방법을. 그게 비즈니스 혁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비즈니스 혁신을 한다. 기술 혁신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인공지능 기술만 보면 불가능하다는 일이 많아요. 당연히 왜 그러면은 바둑은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보니까 바둑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바라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인공지능 전문가들 기술만 보면 완전 자율주행 하다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요. 이 기술로는 절대로 바둑은 인간을 능가하는 바둑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불가능한 것을 비즈니스 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혁신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풀었어요? 핵심이 조합이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능한 영역으로 브레이크다운 한 거예요. 이게 핵심.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예요. 왜 불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브레이크다운. 문제를 쪼개면 가능해요. 즉 불가능한 수준의 크다란 문제를 가능한 수준의 문제로 전부 다 어떻게 돼? 쪼갠 거죠. 브레이크다운. 이게 아이디어. 비즈니스 혁신에.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혁신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문제를 가능하게 쪼갠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존 기술을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거. 조합을 찾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비즈니스 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예측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비즈니스 혁신 시대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서 조합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가능성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예, 이런 큰 문제가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큰 문제를 다 쪼개요. 브레이크다운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신화를 쓰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다 알아셔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쪼개는 거죠.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다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들어가는 기술들. 이제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쪼갠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잡스처럼 그 다음에 딥마인드사처럼 조합을 해서 구현은 두 번째 문제예요. 구현은 우리가 못해도 생각으로 조합을 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면 돼요. 우리에게 구현하라고 안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의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제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 과학적인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커즈와일의 커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컴퓨터 퍼포먼스에 따라서 컴퓨터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각각의 예를 들면은 쥐든지 혹은 원숭이든지 혹은 인간이든지 그 다음에 인류 전체든 그 지능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점이 어디냐를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예측했는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싱귤레리티 책에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다른 책에 나오는데 다른 책도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계산 방식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레이 커즈와일이 쓴 다른 책들을 제가 보면서 레이 커즈와일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2001년이 되면 인섹트 브레인, 원 인섹트 브레인, 벌레의 이런 그런 수준이죠. 그 수준의 브레인보다 더 뛰어난 연산의 컴퓨터를 갖게 된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원 마우스 브레인. 그래서 한 마리의 쥐의 뇌의 연산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의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네요. 한 사람의 인간, 원 휴먼 브레인의 연산 기능보다 뛰어난 수준의 컴퓨터가 이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l human brain이 205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싱귤레리티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거기에 컴퓨터 연산이 이른다 라는 겁니다. 아까 보였던 1959년에 IBM 아서 사무엘이 게임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체커 게임 인공지능을 개발했죠. 이게 요때예요. 59년. 그 다음에 92년 TD 개먼. 이게 92년이 이제 요쯤이고요. 딥블루가 1997년, 즉 원 인섹트 브레인의 수준 이전에 딥블루가 체스 AI에서 인간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포코 AI가 있어요. 포코에서 인간을 이긴, 이게 2008년이죠. 이거는 이제 원 마우스 브레인이 가기 전에 이런 그 퍼포먼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원 휴먼 브레인이 가기 전에 2020년인데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기술 발전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의 실용화 이런 것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분석을 하면 일정한 단기적이지만 일정한 패턴을 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성능의 향상과 아까 같은 그 알고리즘의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병행해서 거기에 응용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인류 2050년에 전체 인류의 휴먼 브레인 전체 인류의 그 브레인의 연산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어떤 퍼포먼스가 그 근처에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도 흥미롭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서서히 넘어가면서 하나씩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TD 개먼이에요. TD 개먼. 1992년 게리 테러소가 만든 거죠. 네. Non-linear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이에요. TD 개먼 프로그램은 1992년 게리 테러소가 서튼 교수의 시간 제약 차이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한 역전 뉴런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백개먼의 게임보드와 규칙의 주요 특성을 입력시켰지만 어떤 것이 좋은 수인지에 대한 지식은 입력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로 보면 알파고 제로가 아니라 알파고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에요. 알파고 제로는 게임 보드와 알파고는 이제 게임 보드만 넣은 거예요. 왜? 상황 인식은 해야 되니까, 이것만 넣고 규칙의 주요 특징, 이게 이제 파라미터인데 이걸 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알파고 제로예요. 두 번째 나온 논문. 그래서 강화학습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그게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 강화학습이 사실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몰라요. 또 다른 비지도 학습이든 지도 학습이든 뭐 이게 또 어떤 특정한 계기를 만나면 또 하이라이트 할지. 근데 제 개인적인 예측은 결국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뇌에 전부 다 역할과 특징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공통으로 쓰는 퍼포먼스 하나만 쓰고 두 개는 버리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낮고요. 전부 다 이게 퍼포먼스를 내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종합적으로 물론 균형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백개먼 게임 뭐 여러분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익숙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뭐 게임 보드를 사면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애들 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을 전부 다 이쪽으로 상대편은 반대쪽으로 누가 빨리 옮기느냐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백개먼은 자신의 모든 말을 게임 보드로부터 빼내는 사람이 이걸 이제 베어 오프라고 합니다. 이기는 그런 어떤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그때 사용했던 한계 은닉층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고요. 여기는 80개 숨겨진 유닛, 그러니까 은닉층 안에 유닛이 있어. 이게 이제 유닛이죠. 이게 이제 80개를 갖는 한개 은닉층을 가진 역전파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뭐 나중에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TD 개먼 프로그램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백개먼을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TD 개먼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게임보드와 규칙의 중요 특징만 입력하고 어떤 것이 좋은 수에 대한 지식을 입력시키지 않고 결과로부터 배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TD 개먼의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이 성공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요소를 알아내는 패턴 인식을 사용해서 게임 방법과 전략을 스스로 학습을 했어요. 인간이 게임을 배우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죠. 그리고 학습 순서는 입력 특징 중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 만한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학습 방식도 순서가 있어요. 쌓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든 백개먼이 TD 개먼이 백개먼을 이기든 자기가 그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규칙들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순서가 필요하겠죠. 무작위로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뭐부터 하냐? 간단하고 신뢰할 만한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복잡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입력 신호는 나중에 이해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 TD 개먼이 학습한 것은 첫 번째 개념은 뭐냐? 모든 말을 빼어 오파라. 아까 그랬죠? TD 백개먼은 보드로부터 자기의 말을 누가 다 먼저 빼는 이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거죠.
예. 쉽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기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한데 뭘 하든지 간에 최종 목적, 이게 가장 간단한 이제 목표죠. 가장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이기면 되죠. 어떻게 바둑을 예술적으로 두느냐, 뭐 이게 아니라 어떤 전략을 쓰느냐, 뭐 몇 집 차로 이겨야 되느냐, 뭐 포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기면 돼요. 어떻게? 반집만 이기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규칙이죠. 그런 간단한 학습 규칙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잡한 학습 규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려면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거 뭐예요? 상대의 말을 잡으면 되죠. 잡아라.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알파고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알파고 논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알파고 논문에는 뭘 학습, 뭐 이게 그 강화학습, 이제 알파고 두 번째 논문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고 제로가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그 정석들을 배웠느냐는 나오지만 이런 개념은 설명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미로 추정하기로는 이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작동 방식, 원리, 뭐 역사도 있지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거, 그걸 배우기 위한 거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미국에 있을 때 화상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인공지능 변수를 다 쓰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예측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뭐 여러분이 다른 분야를 일을 하든지 뭐 사회 영역이든 종교 영역이든 뭐 상관없어요. 어떤 분야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려면 왜 같이 일을 해야 되냐?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정확히 하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사람과 협업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그 극명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AI 디바이드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네. 인공지능과 협업하느냐, 협업하지 않느냐. 간단하죠. 협업한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에서부터 있을까? 부의 이르기까지. 협업하지 않으면 우위에 있지 절대 못해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게 일반 사회 영역이든 혹은 비즈니스 영역이든 혹은 정치 영역이든 아니면 종교 영역이들까지. 네. 선거에서 인공지능은 훨씬 더 강력해질 거예요. 앞으로 어쩌면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진영이 인공지능을 더 잘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든지 간에 협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네. 그러면 이제 협업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알고 그 인공지능의 특성을 활용하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협업은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갑자기 같이 일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은 저 밖에 있는데, 나의 밖에 있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부분에 적용시킬까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게 협업이에요. 당분간은. 네, 그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나의 어떤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을 배워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강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훨씬 더 협업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서 다루다는 것은 여러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서튼 교수처럼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라, 뭐 CNN, RNN 뭐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좀 더 많이 나간다면 딥러닝처럼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인공기술 전문가를 하이할 수 있다면 우리에 맞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새로운 알고리즘, 뭐 서튼 교수처럼 뭐 그렇게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맥시멈이죠. 그건 이제 기업 버전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기업이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 알고리즘을 내가 적정 수준의 뭐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쉽진 않지만 어느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 코딩 능력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내 실무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퍼포먼스가 크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니까. 그리고 예측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기본적인 코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을 플러그인을 써서 그것을 내 앱이든 웹이든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코딩을 하는 수준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이나 코딩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역량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두 번째 개념은 상대방의 말을 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라. 그리고 네 번째 개념은 상대방의 전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포인트를 구축하라.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복잡한 수준의 학습을 둔 거죠. 학습을 둔 거죠. 이게 물론 강화학습은 얘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스스로 배워가는 거지만 만약에 지도든 비지도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목적을 세부로 쪼개거나 알고리즘을 쪼개거나 아니면 세부 파라미터를 만드는데도 이런 개념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자, TD 개모는 이런 기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수천 번의 훈련 게임을 했습니다. 셀프 플레이도 이미 이때부터 한 거고요. 그리고 10,000번 정도 훈련을 하자 중급 수준의 개념 학습에 성공했고요. 10만 번 정도 훈련 게임을 치르자 고급 수준의 개념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번의 훈련 게임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당시 세계 최고 실력자였던 빌 로베르트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TD 개몬이 선보인 몇 가지 수는 이 빌 로베르트가 후에 평가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였고 나중에 검토한 바르면 인간의 플레이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이제 이미 알파고에서 평가됐던 모든 게 다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식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협업의 효과가 나오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간이 가진 지식, 전략, 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탐색해서 나타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인공지능을 왜 써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뒤에도 우리가 알파고를 배우면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150만 번을 뒀으니까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150만 번을 뒀으니까. 300만 번을 두면요. 또 다른 수를 찾아내겠죠.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그럼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만큼 안 했으니까. 시행착오가, 즉 이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인간이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즉 뭐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죠. 그 시행착오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내가 해야 돼요. 150만 번의 백개먼을 내가 두려면 평생 둬도 못 두죠. 네. 근데 나는 창의력이라는 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인식론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 또 질문이 와요. 철학 질문. 그럼 창의성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저는 늘 평소에 창의성 그랬잖아요. 창의성 조합의 능력, 그리고 정확히 하면 인내심 그랬잖아요. 누가 창의적이냐?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 창의적이다. 좀 더 하면 문제를 찾고 창의성이 발휘할 문제를 찾고 그 문제가 크면 시행착오를 못하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즉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즈니스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크면 실험을 못하잖아요.
실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쪼개요. 깨고, 브레이크다운.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없는 걸 만들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조합해서 새로운 경우의 수를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 창의성이 발현돼요? 찾아요? 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방식.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천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발명가들은 IQ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국은 공통점 뭐예요? 남들보다 오래 한 사람, 오래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이 결국은 발명을 해요. 그 문제를 풀죠. 자,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제는, 근데 이제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거기에 시간에 인간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100만 번만 하면, 네, 막 전 세계가 아하할 수고 경악하는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100만 번을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의 힘. 네, 인간이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내가 문제를 쪼개고 내가 저거를 조합은 뭐 하는 거니까 문제를 쪼개는 능력만 있다면, 그 다음에 조합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은 문제가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못 쪼개서 못 하는 거고요. 문제 욕구 결핍, 즉 발명의 필요성, 발명이 필요한 영역을 못 찾은 거고요. 그래서 발명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찾는 사람이 발명가예요. 이걸 찾는 사람. 즉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 욕구 결핍으로 했죠. 즉 해결 가능한 수준의 문제 욕구 결핍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한 사람. 발명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발명가 아이들에게 창의적 훈련을 시키려면 뭘 훈련시켜야 돼요? 문제를 쪼개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쪼개는 게 큰 얘기는 다 해요. 네. 큰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구체화시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사고가 필요해요. 왜? 사고를 계속 구체화, 현실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다운을 못 해요. 그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둘러싼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발명을 한 사람은 왜 그걸 쪼개냐? 그 분야, 그 문제 있고 결핍 있는 분야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즉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도 하고 왜 이런지, 사람들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지식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체계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문제,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브레이크 다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명의 창의적인 훈련의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프로그램, 교육 혹은 기업에 가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워크숍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게 워크숍 프로그램의 전반부예요. 네. 중요한 건요, 누구나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슈퍼 A급의 사람들만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스카우트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네. 미국에서 인공지능 딥마인드사의 뭐 데이비스 하사미스 같은 사람들을 그 스카우트 하려면 시장 가격이 한 사람당 3천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못 합니다. 그런 사람 데려오는데 3천만 불이에요. 그래서 벤처를 인수하는 거예요. 딥마인드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10명 있으면 3억 불에 인수하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가치예요. 슈퍼 A급, 슈퍼 A급. 네. 자녀들이 있으면 도전을 시켜보세요. 아까 같은 서튼 교수나 힌튼 교수나 이런 데 가서 박사 받으면 곧바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못 하잖아요. 그럼 넋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사적으로. 왜? 창의성은 IQ와 상관이 없어요. 정상적인 IQ, 정상적인 사고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누구나 다 창의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제가 통찰력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면서 통찰력도 신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통찰력이 신비가 아니듯 창의력도 신비가 아니고 창의력도 기술적이에요. 그리고 창의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법칙. 그러니까 통찰력도 누구나 훈련하면 그 훈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숙련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려운 것은 숙련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어려운 거죠. 네. 거기에 시간을 투여하는 게 장벽이지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숙련도가 장벽이지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 요새는 저한테 통찰력 워크샵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통찰의 기술을 낸 이후로 사람들이 통찰력이 신비고 제가 학습할 수 있다.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창의력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세요. 통찰력과 연결해서. 그러면 창의력은 엄청나게, 이거 여담이지,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 인공지능 나올수록 창의성 교육은 교육계를 강타할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인간은 창의적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돼요. 뭘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혁신적인 대학이 교과 커리큘럼을 바꾸면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의성 하잖아요. 그게 어느 단체, 그게 학교든, 그 다음에 사교육 영역이든, 혹은 방과 후든, 아니면 교회나 뭐 종교시설에서의 인재 양성이든, 전부 다 창의적인 것에 대한 훈련들은 다 기본적인 거예요. 네,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창의성은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한다. 얼마든지. 그리고 거기에 브레이크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하면 그 문제 욕구 결핍을 실체화를 계속 시킬수록, 현실화를 계속 시킬수록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 있다. 브레이크다운을 못하는 것,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 추상화되어 있느냐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경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 시키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합이죠. 근데 조합의 한계는 뭐예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브레이크다운 했는데 이것을 조합만 하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을 머티리얼을 갖다가 조합만 하면, 방식만 조합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거는 운 좋으면 내 살아생전에 10년 안에 10년 조합했더니 나오는데, 어떤 거는 100년을 해도 못 나온다는 거죠. 그 조합은 시행착오니까, 셀프 플레이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셀프 플레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네.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서치 기법이에요. 인간은 딱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조합해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를 걸러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몬테카를로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치 방법, 이게 똑같이 지금 알파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인간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네. 근데 이제 인간이 그걸 왜 털어낼 수 있을까요? 지식이 있으니까. 내 기본적인 지식은 이 부류의 머티리얼은 조합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 지식이. 그 지식을 넣은 게, 그 규칙을 넣은 게 알파고 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해야 되겠죠. 왜? 앞으로도. 강화학습의 단점은 뭐예요?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보다 퍼포먼스가 나오는 속도가 떨어져요. 물론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보다 훨씬 더 학습에가 빠른데, 그거는 컴퓨터 성량이나 알고리즘 개선이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특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인공지능으로 협업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의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현재 내 과제는 뭐에 맞느냐? 그럼 거꾸로 강화학습은 특성이 뭐예요? 이런 거. 즉, 인간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리즘 그러니까 서치를 해서 조합을 하는 게 핵심인데, 그 조합할 것을 찾는 것에, 즉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지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즉 뭐예요? 강화학습은 어디에서 가장 퍼포먼스 하냐? 인간이 거의 지식이 없는, 파라미터 자체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없는, 그냥 상태만 있는, 문제만 있는 그 영역의 강화학습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그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게 단점.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파고 제로의 논문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데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곧바로 그냥 구현이 돼요. 여러분 손 안 대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알파고 제로로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로 1700년 걸려요.
알파고의 성능을 냈는데 알파고는 며칠 만에 냈죠? 일주일 만에? 네. 그게 하드웨어 퍼포먼스예요. IBM이 썼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갖추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쉽게 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아무튼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떤 부분은 강화학습 쓰고 어떤 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포먼스가 역량이 리소스가 작은 회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을 써야 되겠죠. 강화학습보다. 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는 기본 규칙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작은 회사다, 역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화학습보다는 내가 하드웨어 리소스나 퍼포먼스가 적으니까 네.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가능하면 지도학습을 넣고 그럼 그 역량을 어디다 쏟아야 되겠어요? 지도학습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영역에. 그러면 그 부분에 전문가를 하이어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학습을 돌려야 되는 거죠. 어차피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이나 문제를 푸는 데는 똑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성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냥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오, 사람을 능력을 뛰어넘었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혹은 그러니까 또 몇 가지 지식, 뭐 단순하고 반복적인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영역들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미래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이거는 뭐가 들어갔어요? 리소스, 즉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개인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정보가 제가 지금까지 몇 개 들어갔죠. 이 지금 지식이 백그라운드 난리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기 이전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여러분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이미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미래 예측은 지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바뀐단 말이죠. 예측이. 네. 자, 그래서 장점은 이것과 반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세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후에도 체커 1994년, 체스 1997년, 오델로 게임, 뭐 이건 여러분 좀 아시죠? 1997년, 그 다음에 스크래브 1998년, 마빈이라는 이건 단어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브릿지, 포커 2008년까지. 그러고 나서 2016년에 알파고, 바둑 게임, 보드 게임에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건 지금 전부 다 보드 게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제 데이비스 하사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고 논문에서 왜 보드 게임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게임은 도전이잖아요. 이거는 계획과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쉽게 해서 왜 그러면 게임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일단 보드 게임은 규칙이 분명하고 공간성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지금 얻는 거잖아요. 어쩌면 핵심은 알고리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컴퓨터를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지금 아까도 제가 백게임을 통해서 몇 가지 얘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단순한 규칙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배운 것처럼 얘를 작동시켜 보니까 얘가 그렇게 작동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디어죠.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쓸 것인가. 이거를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신경망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인공지능에 대해요. 이건 이제 공학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학문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거를 증폭시켜서 실생활에 넣는 게 공학.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을 이해해서 도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뛰어난 게 뭐냐. 이 도구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이해해요. 이게 역공학. 그래서 뉴런을 이해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인공지능을 가지고 쭉 그 알고리즘을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쭉 만들어서 개발해서 해봤더니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뇌신경계의 작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클이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개발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보드게임. 나는 보드게임 안 할 건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바둑.
그거 바둑에서 신기하긴 한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구글이 바둑을 만든 이유는 핵심이 여러 가지 중에 아까 봤죠? 계획과 전략을 세우잖아요. 보드게임에서 이기려면 얘가 어쩌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를지라도 얘가 계획과 전략 능력을 얘가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바둑은 안 두지만 보드게임은 안 하지만 우리의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분야가 많잖아요. 모든 분야에. 그러면 계획과 전략을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어떤 분야든지 그게 법이든 그게 일상에서의 내 삶이든 간에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영역이라면 얼마든지 이다음부터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 되겠죠. 얼마든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계획과 전략 어떻게 하느냐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드게임을 선택한 거고요. 그러면 왜 바둑을 하고 알파고가 바둑에서 은퇴했거든요. 더 이상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왜 마지막에 바둑을 했느냐? 보드게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둑이에요. 그럼 왜 보드게임에서 바둑이 가장 어렵냐? 이유는 간단해요.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아서. 이게 핵심이에요.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아서. 근데 그 바둑을 정복한 이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바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냐? 또 하나예요.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은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알파고를 학습하면서 그걸 추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게 모든 영역은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이 기술의 특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현 시대 2020년의 현 시대의 각 분야에 여러분 관심 있는 영역, 그게 법이 되든 세무가 됐든 종교 영역이 됐든 비즈니스 영역이 됐든 그 분야의 문제를 생각해요. 문제는 간단하죠. 인간이 하는데 문제에 꼭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 큰 문제를 브레이크다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기술을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거는 충분히 내가 구현은 아니지만 이 특성을 가지면 충분히 이치상, 이게 중요해요. 이치상 구현이 되겠다.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측이 돼요. 그런 걸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이 하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분야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경영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렇게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드게임에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게임은 게임인데 쉽게 해서 지금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어요. 보드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단계 더 확장시킨 거거든요. 야, 얘가 이제 바둑도 잘 두더니 스타크래프트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구글은 스타크래프트를 이기기 위한, 그럼 우리는 돈은 많은 회사는 역시 다르군. 돈 많으니까 쓸 데도 없고, 바둑에서 어디 가서 인간 기사 도와 상금도 못 할 거고, 그렇다고 게임 분야에 가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보드게임은 우리가 게임인에서 보면 정보가 어떻게 돼요? 공개돼 있죠. 스테이트도 드러나 있어요. 상대가 다 알고 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비공개 게임이 아니에요. 공개된 게임이에요. 왜? 내가 한 수를 두면 상대가 한 수를 두잖아요. 공개되잖아요, 정보가. 그 상황 안에서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의 그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현재 다른 문제들도 이미 현재의 기술로 가능하다. 비용의 문제이지. 아이디어의 문제이지. 이게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는 뭐예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더 높은 거죠. 확실성의 게임이고 이건 불확실성의 게임. 확실성의 게임인데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우리 삶에서 정보가 공개되는데 경우의 수가 많은 건 뭐냐?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은 인공지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죠. 거꾸로 보면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은 인공지능에 잠식하는 시간이 늦어요. 왜?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은요, 인간이 하면 되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 퍼포먼스 리소스를 투자하고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벌써 직업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핵심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 인간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를 하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돼. 인건비가. 그게 시간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순한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 퍼포먼스가 나. 그건 어떻게 돼요? 비싸도 인공지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그걸 인공지능을 쓰고 인공지능 로봇을 쓰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낫지. 네. 젓가락 하나 떨어지면 주우면 낫지. 그걸 젓가락을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젓가락이 하나 떨어지는 걸 그걸 막 가서 막 주워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이건 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그 기능도 그냥 당연히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인간이 가서 주우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분류해 보는 거.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미래 직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분류 기준들을 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훨씬 더 진보된 기준. 두 번째로는 비공개 영역이죠. 스타크래프트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초창기에 몰라요. 스테이트도 내가 움직여서 가야 스테이트가 열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암흑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상태도 다 몰라요. 불확실성 상태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략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윈을 하느냐. 이것을 그런 상태에서 정확히 어떻게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느냐. 라는 거죠. 이런 데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 영역. 내 비즈니스 영역에서. 네. 쉽게 해서 이거는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죠. 앞에 부분은 업무에 연관이 많이 돼요. 업무를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하느냐. 오래 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실수도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비용이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알파고 리에 해당되는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부분을 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경영 상태에서 상대가 시장 상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죠. 스타크래프트 똑같아요. 시장을 내가 다 쫙 한눈에 전능한 시점에서 시장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바둑판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스테이트를 못 봐요. 어떤 시장의 부분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봐야 돼요. 가서 봐야 보는 거죠. 베트남을 가서 봐야 되고 중국도 가서 봐야 되고 유럽도 가서 봐야 돼요. 네. 또 때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변하죠.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가서 봐야 되죠. 그게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능한 시점에서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가 바둑이나 이런 보드게임 상대가 전략을 쓰면 무슨 전략을 썼는지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은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행동을 했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알파고 제로는 스타크래프트를 알파고 정확히 하면 알파고 뮤나 뭐 이런 거는 퍼포먼스를 낸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인간 전략가보다 나은 퍼포먼스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경영팀보다 우리의 전략 기획팀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일이 가능하다. 그것도 중요한 거. 이미 2016년 이전에 나오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비즈니스 혁신만으로 이게 스타크래프트를 한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알파고 뮤로 넘어가면서 단백질 폴더를 풀고 뭐 이런 것부터 쭉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기술들을 쭉 가면서 2박 3일 동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날지 2박 3일 안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자 잠깐 쉬었다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